저는 올해 65, 3년 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쌓아온 퇴직금 2억과 퇴직연금 1억 5천.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46만 5천 원. 이제 겨우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만이 남았습니다. 퇴직 당시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소소한 사업도 시작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65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그 시작은 퇴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를 떠나던 날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죠. 퇴직 후 첫 3개월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로움. 아침에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골프도 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고 취미로 그림 그리기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먼저 아파트 대출 3천만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제 매달 나가던 대출이자 부담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남은 돈 중 1억 5천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고 주변에서도 지금이 투자할 때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점심을 어디서 누구와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적막감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동료는 이미 비슷한 사업 경험이 있었고 저에게는 사업자금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식품 유통업이었는데 그는 코로나 시대에 건강식품 시장이 유망하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장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동료의 말만 믿고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사업가로서의 도전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예상했던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마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투자금 5천만 원은 모두 날아갔고 오히려 정리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던 저에게 이런 큰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 아들의 학비와 대학원 진학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학기에 약 1천만 원, 2년이면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계속 이어졌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던 정기예금도 하나둘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현실의 압박에 그 다짐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주식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2020년 말에 투자했던 주식들은
2021년 중반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저는 전형적인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을 투자해 남은 건 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퇴직 후 달라진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바빠서 소비할 시간도 없었지만 퇴직 후에는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골프장에 가고 이런 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바뀌는 골프웨어와 장비 구입, 주 2, 3회 치는 골프 라운딩 비용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0만 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 정도는 써도 괜찮다. 퇴직금이 있으니 여유롭게 살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내의 소비도 늘었습니다. 퇴직하자 주변에서 축하한다며 모임에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아내는 새 옷과 가방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참아왔던 여행 욕구가 터져나와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일 때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둘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오는데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마다 통장 잔고는 100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2억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은 나이에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전 직장과 비슷한 업종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경력은 좋으나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찾은 것은 아파트 경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특히 야간 근무 후에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오전에만 4시간씩 일했는데 월 수입은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견딜만 했지만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배달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의 위험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현재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모으기도 하고 중고거래 앱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합니다만 이것들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후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3,400만 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이 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스스로 내야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0만 원 정도였는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딸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다 보니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취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같은 고령자는 더욱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죠. 또한 인플레이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퇴직 시점에 계산했던 생활비보다 실제 물가는 훨씬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의 가격 상승이 체감적으로 컸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퇴직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2억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 구체적인 노후 설계나 재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제 경험과 판단만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퇴직 전에 노후 준비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하고 듣기만 했을 뿐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퇴직 직후의 무분별한 소비입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니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생긴 자유와 여유에 취해 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내와도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상의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소비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는 일이 많아졌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부부인데 퇴직 후 3년 만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약속했던 아들에게는 아빠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잠시 취업을 미뤄주면 안 될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축됩니다. 퇴직 직후에는 골프 모임, 동창회 등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제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회비가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됩니다. 저 사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라는 소문이 돌까봐 불안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생겼고 혈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정기검진도 미루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자산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아내와 진지하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시세로 6억 정도인데 이를 팔고 3억대 주택으로 이사하면 3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아껴 쓰면 최소 10년은 더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입니다. 원래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기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지역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자신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고 아들은 대학원 진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골프는 모두 접었고 대신 아파트 단지 내 산책으로 운동을 대체했습니다. 외식은 월 1회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합니다. 커피도 카페 대신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고 영화나 공연 대신 TV와 유튜브로 문화생활을 대신합니다. 공과금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최소한으로 하고 전기와 물 사용도 줄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최저요금제로 변경했고 케이블 TV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일찍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여유롭게 살다가 몇 년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자들이 퇴직 전 소득의 70% 정도는 유지해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 전문가들은 최소 30년을 더 살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니 55세에 퇴직한다면 약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30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연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0년 후에는 물가가 지금의 약 1.8배가 됩니다. 즉 현재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20년 후에는 18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들을 퇴직 전에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퇴직 후 제일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자존감 하락, 소외감 등 심리적인 문제도 큽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무직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충격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퇴직 후의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실존적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요즘은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책 정리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게 보람과 자존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 전에 몇 가지 다르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퇴직 최소 5년 전부터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막연히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월별, 연도별로 얼마나 지출될지,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 철저하게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더 적극적으로 구했어야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투자가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담했더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퇴직 전에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는 연습을 했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전부터 전략하는 습관을 들이고 퇴직 후의 생활 스타일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고 퇴직금 2억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실제로 팔았습니다. 6억 3천만 원에 팔아서 대출 상환 후 남은 돈으로 3억 2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약 2억 8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하여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본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4% 정도 감액되었지만 매월 107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국민연금 78만 원을 더하면 월 185만 원의 기본 수입이 있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해졌습니다. 집도 크게 줄이니 관리비와 공과금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서는 월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난방비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 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어린이집에서 오전에만 4시간씩 근무하는데 월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지역 공원 환경 정리를 돕는 일인데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고 딸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용돈을 주긴 하지만 예전처럼 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취미 대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
지역 도서관 이용, 무료 문화행사 참여 등이 주요 여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도 중요해졌습니다. 퇴직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요.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제 돈이 충분할지도 걱정됩니다. 이제 2억 8천만 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는데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과연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짐이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퇴직금이 바닥난 것은 분명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 저는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취미, 봉사활동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컴퓨터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뱅킹, 유튜브 시청 등 디지털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본 DIY 가구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목재를 재활용해 작은 선반이나 의자를 만드는 작업인데 이것이 소소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이 다른 퇴직자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단순히 총액만 보지 말고 매월 얼마나 지출될지,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둘째, 퇴직 후에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임대소득,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택자금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크고 비싼 집에 살면서 관리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급증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노후는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정신적 준비도 하세요. 퇴직은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커뮤니티와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축소되는데 이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이 위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이 바닥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퇴직 직후에 읽었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퇴직금 2억이 3년 만에 바닥난 것은 분명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